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매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단부담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구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공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청구하는 방식 자체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청구하는 사이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청구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쉽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툴이 잘 마련되어 있고, 다만 그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순서라든지 또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양원에 이제 취직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 또는 요양원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창업자분들께서는 사전에 청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물론 이제 시설을 건축하고 계시거나 인테리어 하고 계시는 시설의 운영자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 그럼 아무래도 시설 업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요 공단부담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부분부터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청구 사이트, 청구하는 기간, 청구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청구 사이트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즉 롱텀 케어라고 하죠. 주소는 요 주소가 될 텐데, 물론 이제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이 롱텀 케어를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함께 회원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업무 시스템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업무 시스템에서 청구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하는 기간은 매월 5일에서 10일까지 기간 내에 공단부담금을 청구를 하는데, 5일은 실질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이죠. 그러나 이 5일에는 수가가감산 조회, 즉 뭐냐면 청구를 하기 위한 사전 입력 작업을 5일부터는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인 청구의 기간은 6일부터 10일까지죠. 그래서 그간에 6일부터 10일까지 청구를 해본 기간을 살펴보면은 청구하는 기간이 뭐 다소 조금 좀 뭐랄까요, 5일 정도가 6, 7, 8, 9, 10 5일 정도가 좀 부족하게 느껴졌던 기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6일부터 10일까지라고 딱 정해놓으니까 그 기간 안에 될 수 있으면 청구를 하려고, 왜냐면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모두 다 청구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적응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5일은 수가가감산 조회로 사전 입력 작업은 가능하나 청구는 안 되고, 6, 7, 8, 9, 10까지는 청구도 가능한 기간이다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구 대상 기간은 실제 청구를 하는 공단 부담금이 어느 달에 속해 있는 공단 부담금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청구 대상 기간은. 그래서 청구하는 공단 부담금은 지난달 1일부터 즉 말일까지의 수급자별 이용일에 대한 공단 부담금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그 청구를 하는 대상 기간의 공단 부담금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그 기간 안에 수급자별로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그 이용 일수에 대해서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공단 부담금 청구 후에는 청구 명세서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보호자에게 해당 월의 본인 부담금, 식재료비 및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병원비 및 약제비를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공단부담금을 우리가 5일에서 10일까지 청구를 해요. 청구를 하면은 청구 명세서 내역을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이 얼마, 공단 부담금이 얼마, 가산을 해서 얼마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보호자분들께 거기에 나와 있는 본인 부담금으로 보호자분들께 안내를 한다는 거죠. 안내를 하고 더불어서 그 일수에 맞춰서 식재료비 및 간식비도 보호자분들께 청구를 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나 병원비 및 약제비도 청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이 본인 부담금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병원비 및 약제비도 전월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구 순서 및 지급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순서대로 한번 보실게요. 먼저는 우리가 롱텀케어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겠죠. 그래서 로그인은 장기요양 관련 기관 로그인이 따로 있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우측 상단에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그 상위 메뉴에 가산 및 감액 산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이 가산 및 감액 산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시설에 청구를 하려고 하는 대상 기간, 그 기간 월 기간 안에 혹시 인원이 더 배치되어 있었으면 가산을 받는 것이고 인원이 덜 배치되었으면 감산을 받겠죠. 감액을 받겠죠. 그 다음에 종사자 대비 입소자가 적었으면 가산을 받게 되고 종사자 대비 입소자가 많았으면 감산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가산 및 감액을 산정하는 자료를 입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입력을 하냐? 여기 보시다시피 전월 운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지금 10월 5일부터 6일 날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9월분에 해당하는 전월 운영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된다. 클릭을 하면 그 내용이 나오죠. 입퇴소 내용 관리, 근무 내용 관리, 기타 자료 관리, 그리고 그 밑에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도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외부 강사를 채용을 해서 외부 강사가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을 때 그 제공 내역을 토대로 가산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메뉴가 별도로 있다라는 건데 외부 강사를 채용해서 쓰지 않고 그냥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이 내용은 입력하지 않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저는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뭐 공단에서 뭐 무슨 프로그램 강사 자격 뭐 그런 부분보다도요 평생교육사 자격을 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유아나 아동 쪽으로 뭐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증으로 사용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아하고 아동은 노인하고는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자격증이라고 했을 때에는 제1번이 평생교육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역량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오히려 외부 강사도 물론 좋지만은 외부 강사에 대한 비중은 저희가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시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준 높게 할 수 있게끔 평생교육사 자격을 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월 운영을 클릭하고 입퇴소 내용 관리, 근무 내용 관리, 기타 자료 관리를 클릭을 하면은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입퇴소 내용 관리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께서 입소하시고 퇴소하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외박하신 내용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끔 된다. 자, 그 다음에 근무 내용 관리는 시설에서 종사자분들이 근무했던 내역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끔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자료 관리에서는 보험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식사를 외주 업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도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입력해서 작성 후에 제출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가산 및 감액 산정에 대한 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요청을 하면 이 시설에서 입퇴소한 내역과 어르신들께서 입퇴소한 내역과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근무한 내용을 통해서 가산이냐 감산이냐 또는 정상이냐라는 부분을 결정을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정 요청을 하면은 요즘에는 빨리 나와요. 예전에는 하루 딱 걸리게끔 했는데 지금은 2시간 정도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두 시간 정도 후에 보면 결정 내용을 조회를 누르면 그 결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산이냐 정상이냐 감산이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상한 결과와 다른 만약에 결정 내용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가산 및 감액 산정 내역을 검토해서 다시 재결정 요청을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우리 시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산이 아니고 분명히 정상인데 왜 감산으로 나왔지? 그러면은 분명히 잘못 입력했든지 또는 입력한 내용이 맞고 감산으로 확인된 경우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틀리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다시 이 입퇴소 내용 관리, 근무 내용 관리, 기타 자료 관리 중에 하나를 잘못된 부분을 입력을 해서 제출을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3개를 다 제출을 할 수 있는데 따로 제출, 따로 제출, 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제출할 수 있고 여기도 1차, 2차, 3차, 4차 제출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제출을 하고 결정 요청을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결과 다른 결정 내용이 조회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다시 제출을 하고 다시 결정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했는데 내가 예상한 결과하고 다르지만은 입력은 분명히 잘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무엇이 잘못돼서 우리가 감산을 받았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정 요청을 다 해서 결정 요청한 부분이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자, 요양자원 메뉴로 가서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은 청구하는 달, 즉 예를 들어 10월 5일 날, 6일 날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전달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단부담금이 되겠죠.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상월이 되겠죠. 그 월의 전월로 인건비 내역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은 청구하는 달의 전원이 아니고 전월이에요. 전월. 죄송합니다. 전월이죠. 네, 바로 수정했는데 청구하는 달의 전월. 네, 청구 대상이 되는 월이죠.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10월 6일 날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청구 대상이 되는 월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죠. 그 청구 대상이 되는 월의 전월, 즉 8월에 인건비 내역을 입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왜 지금 입력을 청구 대상이 되는 달이 9월인데 왜 8월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입력을 하나요?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어떤 논리냐면은 이 인건비 지출 내역을 보는 달을 청구하는 청구 대상 월의 전월로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전월까지 인건비 지출 내역이 몇 프로냐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 대상이 되는 월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출 내역은 아니잖아요. 그 전월이 되잖아요. 전월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월에
해당하는 비용까지만 직접 인건비를 보겠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청구하는 날은 실질적으로 지금 9월인데 왜 8월이냐? 9월 달 거를 안 보고, 그건 이제 공단에서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매뉴얼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입력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종사자 이 인건비 지출 내역을 반드시 입력해야만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결정 내용 조회에서 결정을 이제 받은 상황이면은 그 다음에는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급여 비용 청구 메뉴에서 청구를 하게끔 됩니다. 자, 청구하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딱 요 몇 줄로 정리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청구하기 메뉴에서 청구하기를 누르죠. 그러면 입퇴소 신고 내용 관리에서 조회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퇴소 신고한 내용 중에 우리가 그 어르신 목록이 나오죠. 그래서 연번과 결정 일자 중에서 최하단, 즉 가장 최근에 입력해서 제출한 그 결정 일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구 대상자 목록으로 쫙 나오는데, 그 청구 대상자 목록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급여 내용 자료 관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은 청구 대상자 한 사람씩 클릭해서 저장 및 명세서 자동 생성으로 클릭을 해서 어르신들을 이제 확정을 시키는 거죠. 그 청구 내역을.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청구 대상자 한 사람씩 클릭해서 저장 및 명세서 자동 생성을 할 때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별로 지금 청구하고 있는 내역이 맞는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가면서 저장하고 명세서 자동 생성을 클릭하면 되겠다. 자, 이 부분이 맞춰지면 청구 명세서 조회로 이동을 하죠. 자, 그래서 청구 명세서 조회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명단이 나오죠. 자, 명단을 쭉 다 클릭을 해가면서 확인을 한 후에 청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을 또 클릭을 하면 거기에 전화번호, 이메일, 작성인을 기재하게끔 나오죠. 자, 기재를 하고서 각 청구서별로 생성을 하게끔 됩니다. 청구서별이라고 했는데 청구서는 두 가지 종류로 나오죠. 하나는 의료, 하나는 일반. 의료는 뭐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 위주로 한 청구서고, 그 다음에 일반은 그냥 일반 어르신들에 해당하는 일반 대상자 어르신들에 해당하는 청구서가 되겠죠. 그래서 청구서를 생성을 합니다. 자, 청구서 생성하면은 청구 명세서 청구서를 인쇄를 하고 반드시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C에 월별로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출력해서 또 월별 청구라는 제목으로 해서 출력한 내용물도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 청구 안에 연도별로 또 월별로 그 파일을 관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구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맞으면은 청구서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전송이 되고 청구 작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공단부담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되어 있죠. 즉 6일에서 10일 사이에 청구를 하게 되면 공단부담금은 매월 25일 날 지급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르신들이 계셨던 그 비용이 그 다음 달 10월 25일 날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청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허위로 신고하는 내역 중에 하나가 입소자 수, 종사자 근무 내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자 수와 종사자 근무 내역을 우리가 감산이 떴다고 해서 그거를 허위로 작성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시설에 어르신이 9분이 계신데, 아니 9분이 아니라 시설에 10분이 계셔요. 공동생활 가정인데, 근데 이 한 분이 특례로 입소한 분도 아니에요. 정원이 9명인데 지금 시설에 어르신 한 분을 더 받고 싶어서 또는 대기자로 두고 싶어서 어르신을 한 분을 더 받는 그런 상황에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감산의 대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첫째는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례로 해서
어르신이 입소는 가능하겠지만 그냥 일반 대상자가 정원 9명의 시설에 지금 어르신 9분이 계신데 그냥 입소를 하면 안 되겠죠. 정원 초과가 되겠죠. 그때는 분명히 감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9명으로 10명이 계신데 9명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허위로 신고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발각이 됐을 때에는 페널티가 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청구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사자 근무 내역도 마찬가지죠. 종사자 근무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했는데 분명히 이번 달에 기준 근로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냐면 한 달에 근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계산하는 방법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날수를 계산을 해서 곱하기 8시간씩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0월달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즉 한글날, 개천절 빼고 나머지 평일에 대한 부분 곱하기 8시간 하면은 기준 근무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 근로 시간을 반드시 종사자가 근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를 착각하고 못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2시간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8시간을 또 연차로 처리를 했어요. 연차로 처리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 4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4시간은 어떻게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냥 근무했다라고 4시간 그냥 넣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허위 신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기준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기준 근로 시간이 이번 달에는 몇 시간이겠구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근무표에 반영을 하고 그 근무표대로 기준 근로 시간을 근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무를 못한 상황이다. 기준 근무 시간을 이상으로 근무를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사실대로 근무한 걸 입력을 해야죠.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청구 시의 주의사항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 시 출력하는 출력물은 각각의 명칭으로 구분해서 인쇄물로 보관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입퇴소 내용 신고 중에서 특히 서비스 등록, 이동 서비스, 목욕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자 내역을 착오 없이 기재해야 되겠는데 입퇴소 내용을 신고하는 그 메뉴 중에 서비스 등록이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착오 없이 기재를 해야 되겠다. 특히나 정원이 많은 시설에서는 이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 확인을 해서 잘 확인해서 입력했다라고는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구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굉장한 집중력을 요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집중력 있게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입퇴소 내용을 신고하고 청구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날마다 프로그램 관리자나 치매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외부 강사 중에서 1회 60분에 한해서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내역 관리를 반드시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의 이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입력하는 내용은 청구를 할 때에 그런 항목은 없지만 다만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서는 입력을 하게끔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력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 그 프로그램 제공 내역을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청구할 때 별도로 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하게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를 둬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인지지원 프로그램은 방금 얘기한 거죠. 별도의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노인요양원과 주간보호 시설 매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청구하는 공단부담금 청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고 또는 채팅으로도 밴드 내에서 채팅으로도 따로 저희 리더에게 보낼 수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 보내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